특히 악랄했던 도굴범 2명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일단 뭐 혈압이 오르네요. 얘기만 들어도. 누굽니까? 공주 지역으로 건너와 백제의 문화를 쓸어간 가로배 지훈이라는 인물인데요. 가로배 지훈. 이 사람은 이 직업을 내세워 백제의 문화재를 찾아내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악랄한 도굴꾼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교사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저 사람들 중에 그 시대에 제일 존경받았을 것 같아요, 교사가. 전 기자 아니면 교사? 근데 그때 당시에 기자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언론 전성시대입니다. 오 깜짝 1번이야. 전 공무원이요. 공무원. 네. 오. 의심을 좀 덜 받지 않았을까요? 자, 정답은 2번 교사입니다. 오, 저희가 이거 도마치를 이렇게- 잡아야 했어요. 마치고 기분이 나쁘죠? 이게 바로 가로배 지훈의 모습인데요. 가로배 지훈은 일본의 명문대 와세다 대학 출신으로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 공주의 교사로 부임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공주에 왔을까요? 공주? 가로배는 네. 백제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백제의 수도가 공주였잖아요. 학생들을 데리고 공주의 왕릉과 고분들을 자주 보러 다니면서 백제의 유적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와. 아니 외국인이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 많으니까 네. 속도 모르고 얼마나 좋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일본 사람이 백제 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가루베 지훈에게 호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도굴꾼이었죠. 악랄했다. 뭔가 이 단어가 계속 걸리는데 이 백제 유적지를 어떻게 한 거죠, 이 사람이? 가루베는 10여 년간 공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향토 조사에 관한 과제를 줍니다. 과제에서 어떤 근거가 발견되면 수시로 공주 일대 유적을 파헤쳤다고 해요. 그가 파헤친 릉이 무려 1000여 기. 네? 관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석준 씨 읽어주시죠. 1927년에서 1932년 사이 내가 실견한 백제 고분이 1000기에 이르며 그 가운데 송산리 고분을 비롯한 중요 자료 100여 기는 실측 조사했다. 이게 뭐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서 어떻게 1000여기를 파헤치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혼자? 말도 안 되는 야, 이게 숫자지. 5년 동안 1000기면 그렇죠. 와. 매년 200기씩 판 거고 예. 일주일에 4기씩 판 거예요? 그렇죠. 아주 열심히. 낮에는 교사, 밤에는 도굴꾼. 와, 참 언제죠, 이 사람? 당시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장 아리미스 교이치는 고분의 학술적인 조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다. 그렇죠. 연구 목적의 미명 아래 저지른 유례 없는 사굴행위라며 같은 일본인에게까지 비판받았어요.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라 그랬는데 그러면 사학을 관련해서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국어와 한학을 전공했고요. 네. 역사 고고학과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허허. 비전문가였던 것이죠. 아마추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백제의 유적을 훼손한 겁니다. 아니 그럼 이 가루베가 훼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이 뭐예요? 공주 송산구분에는 백제시대 왕과 귀족의 무덤으로 보이는 고분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무덤들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송산리 1호분, 송산리 2호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던 중 1931년 가루베 지훈이 송산리 인근에 배회를 하면서 백제의 흔적이 있는 벽돌이 여기저기 흩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발견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참. 그러니까. 자, 1년 뒤 1932년 10월 유람도로의 진입로를 조성하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송산리 5호에서 8호분이 차례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송산리 6호분의 배수구 일부가 발견이 된 거죠. 가루배는 그럼 무덤 속으로 들어가나요? 조선총독부에 송산리 6호분을 발견했다고 알립니다. 아 가루베가 네. 자기가 이걸 발견했다고 순순히 알려요. 이거 좀 수상한데? 순순히 알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사실 도굴은 엄연히 불법이잖아요. 당시 모든 고분은 1916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됐습니다. 보존규칙 3조에 있는 내용 한석준 씨 읽어주세요. 고적,
또는 유물을 발견하는 자는 멋대로 그 현상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3일 이내에 지역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뭔가 빼놓고 신고했을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볼 거 다 보고 빼놓을 거 다 빼고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쵸? 역시나 놀랄만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조사관들이 내부로 들어갔더니 내부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와, 이거 봐. 그렇다고 그래. 해서 다 비워놓는 건 좀? 당시 상황 나태주 씨 읽어주세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6호분 무덤방의 내부는 도굴분이라 하지만 너무나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유물이라고는 토기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얇은 진흙을 건조한 것 같은 마른 흙먼지 위에 발자국만 어지러이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맞네, 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티나게 가져간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잡히려고 뭐 작정한 거예요? 어쩐지 순순히 신고한다 했어요. 화가 나서 조사원이 가루배에게 따져 물으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물이 도굴되어 있었다. 딱 아이고. 잡았답니다. 총독부박물관 조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당시 일본 학자들에게도 큰 반발을 사게 됩니다. 아니, 누가 봐도 가루배가 가루챈 거잖아요. 100%죠. 그러니까요. 송산리 고분들 중에서도 이 6호분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원래 백제 무덤들이 대부분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그런데 송산리 6호분은 무령왕릉이 발견되기 전까지 유일한 벽돌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부 사진 보니까 벽돌로 방이 돼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아주 높은 기술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내부에는 백제 무덤에서 보기 힘든 벽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신도 벽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벽화도 떼가고 싶었을 거야, 그놈 자식은. 뭔가 백제 무덤에서 보기 힘든 벽화까지 저곳에 있었다면요. 부장품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랬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그걸 빼돌린 거예요? 훗날 가루배는 마치 자랑하듯이 다 이거를 책으로 남겨놨거든요. 무덤 안은 상상 이상으로 완전히 보존되어 벽화, 불감, 관대 등이 있었고 도굴됐지만 유물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물을 자랑한 거예요. 자신의 그 모험담처럼 일본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정확하게 이 유물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니, 딱 봐도 일본으로 빼돌린 거 아니에요? 막 자기 집 밑에 막 창고에다가 다 넣은 거 아니에요? 가루배가 부산에서 트럭을 빌렸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마도 일제 패망 이후 급하게 부산에서 배를 빌려서 배에다가 유물들을 싣고 일본으로 많은 유물을 반출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1932년 도쿄 국립박물관에 18점의 유물을 팔아넘겼다는 기록이 있고요. 대학 은사에게 백제 유물들을 개인적으로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분 지금 살아 계신가요? 죽었겠죠. 자기 때려치우고 그냥 갈게요. 일본에.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엄연히 우리나라 문화재인데 돌려줘야죠.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반환 요청을 했습니까? 한국 정부는 계속 유물 반환을 요청했지만 가루배는 1970년 죽을 때까지 한 점도 반환하지 않았고요. 결국 그의 사후 유족들이 기와 등 겨우 4점만 돌려줬다고 합니다. 아니, 참 가루배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가루배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거든요. 진짜 맞잖아요. 이거 진짜 화나서 에이시아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배를 갈라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가루배. 아니면 그래서 가루배? 네, 아니면 가루로 만들어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똑같이 팔아 넘긴다. 가루배. 진심 분노가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10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희 집 주소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네. 가루배 주소 없나요? 그것만큼 제가 진짜 확실하게 외워서요. 저 진짜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진짜로 이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루배 지온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 왠지 되게 기분 나쁜 게 이 사람 잘 살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청수를 지금. 누렸을 것 같아.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빠요 지금. 역사와 고고학 분야에서 아마추어였던 가루배는 공주 지역에서 무단 발굴한 경험을 살려서 어이없게도 백제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연구한 것들. 자, 1947년 니혼대에서 동양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돼 백제 통으로 행세했다고 합니다.
앞 얘기가 이 정도인데 오늘 빌런 2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놈일지 나머지. 네, 두렵습니다. 얘기를 듣는 것도 두려워요. 자, 두 번째 인물과 관련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와, 멋있다. 뭔가 기와집이랑 근데 현대식 건물이랑 섞인 것 같지 않아요? 오, 예리해요. 맞아요. 새로 지었네요. 왜냐하면 저 봐봐. 네. 저 돌계단인데 거기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네. 네. 저 안 나무가 다 자랐으니까? 옮겨 심은 나무들이에요. 네. 다 가지가 없거든 지금. 돈도 많이 투입해가지고 만든 최첨단 건물인 거지. 엄청 부잣집 재벌집 집인가? 아, 그거보다는 훨씬 파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나라의 무슨 뭐 공사관이나 그 또 정도 공적인 급은 건물 돼야지 되지 같다. 않을까? 어딘가요? 자,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시절 창경궁에 있었던 이황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요? 이 박물관이 세워진 데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1909년 창경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박물관 제실박물관이 개관을 합니다. 1907년 순종이 싣고 나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일제는 순종 황제를 달랜다는 명분으로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잖아요. 동물원 만들고 식물원 만들고 박물관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경궁이 유원지화 돼버린 거예요. 그 후에 1910년 대한민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박물관의 이름을 이황가 박물관으로 변경합니다. 박물관 이름 자체가 화가 나죠. 기분 나빠요. 이황가라는 건 일본 제국에 복속된 왕가다라는 뜻으로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이황가, 순종을 이왕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가문으로 격화시킵니다. 아이고 참 창경궁도 창경원으로 바꿔버리고 진짜 그쵸. 뭔가 다 잘해주는 척하면서 다 이상하게 해놓고 진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실 최근에 작년이었죠. 그 창경궁하고 종묘를 다시 연결했잖아요. 네. 그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뿌듯했어요 그 기사. 네. 그러니까 일제가 훼손한 문화재들은 뭐 차근차근 복원해야겠죠. 이 창경궁 안에 있었던 이황가 박물관은 그러면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황가 박물관은 해방 후인 1946년 덕수궁 미술관이 됐다가 1969년에 국립박물관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유명한 국립박물관에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다 이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제 이황가 박물관은 어떤 인물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인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절 가장 안만했던 인물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야 뭐 이토 히로부미. 일제강점기 통감부에 초대 통감을 지내며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등 조선의 재앙을 불러온 인물 이토 히로부미인데요. 이황가 박물관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서 도굴했던 물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유 잠깐만 한 대 때리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진정해요 진정. 참자고요. 사진일 뿐이에요. 컴퓨터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니 근데 순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스라이팅도 했는데 도굴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뭐 가지 여러 가지 다 한 거지 뭐. 참 열심히 나쁘게 살았다. 자, 여기 이토 히로부미의 악행과 관련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숫자가 이렇게 1, 써 2, 있어요. 3, 4, 5. 그러게요. 숫자가 있네요. 9, 8? 이거 뭐 목록인데? 유물들 다 훔친 거예요 설마? 훔친 유물 리스트다. 아니면 도굴한 날짜 리스트인가? 도굴 장소? 위시 리스트. 아 뭘까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법정에 섰잖아요. 그때 안중근 의사가 밝힌 이토의 15가지 죄악입니다. 아 그래서 1, 뭐, 2, 뭐, 3, 뭐 이렇게 써 있구나. 아.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고종황제를 폐위한 죄, 뭐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죄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미처 알지 못했던 16번째 죄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6번째요? 뭡니까?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조선에 온 거. 아 이 자체가 죄예요. 조선의 옹기죄다. 예, 발을 들인 것 자체가 죄예요. 아. 그쵸. 이제 그렇게 쓰기 인정합니다. 시작하면 이제 100개 나옵니다. 예. 뭡니까? 16번째가. 바로 고려 청자를 싹쓸이하기 위해 조선의 도굴꾼의 소굴로 만든 게 그 16번째 죄목입니다.
고려청자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이토 히로부미가 처음 어떻게 고려청자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고려 청자인데요. 네. 이토가 제1대 조선 통감으로 부임하니까 여기저기서 그에게 뇌물을 바쳤겠죠. 이때 고려 청자를 처음 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 청자를 본 이토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고려자기 애호가가 돼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앞다퉈 이토에게 청자를 구해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려 청자를 딱 봤을 때 여러분 그 놀라움이 있잖아요. 네. 저도 진짜 이 청자의 빛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매력이 있는 자기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이토가 완전 고려 청자에 빠진 거죠. 못된 놈이 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냥 좋은 건 또 알아봤네요. 아 진짜. 그러게요. 응. 1900년 초반만 해도 고려자기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 수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청자의 도구를 조장한 사람이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인 거죠. 자, 관련 기록 에이시아가 읽어주세요. 네. 고려청자가 세인의 주의를 끈 것은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1906년부터라고 한다. 이후 고려청자의 수집 열기가 폭증해서 1912년, 1913년 사이 절정을 이르렀다. 와, 더 많이 구하려면 그 도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야, 이게 이런 거 같아. 우리나라도 왜 대통령이 네. 여름 휴가를 가면서 책 뭐 이거 들고 간다 그러면 그 책도 갑자기 베스트셀러 되거든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이거 본다 그러면 다 본다고 따라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고려 총자를 좋아하는데 그래? 나도 하나 갖고 네. 싶은데?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 유행이 되는 거죠. 나름 좀 힘 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그렇죠. 난리가 난 거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인 도적과 일인 도적들이 오래된 무덤을 파고 고려 자기를 도적하여 가는 폐가 종종 있으므로 자손이 있는 무덤에는 밤마다 파슈한다더라. 그러니까 후손들이 막강하면 자기 조상들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에. 파수꾼들을 보내는 거지, 파수꾼들을. 그러니까 좀 돈이 좀 있는 양반들은 도굴 당할까봐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파수꾼 고용하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위치 보시면 여기 장단군이 나오잖아요. 장단군은 그 파주에 있는 그 장단 있죠. 지금은 이제 비무장지대로 되어 있는. 장단콩. 맞아요. 장단군 유명한데. 장단군과 기성군과 맞아요. 풍덕군 등지구나. 개성이에요? 장단, 개성. 네. 고려 왕족과 귀족 무덤이 많은 개성과 장단군 부근에서 도굴범들이 무덤을 마구 파헤치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고발한 기사입니다. 네. 이때 고려 청자가 하도 구하기 힘드니까 본격적으로 무덤을 터는 호리꾼이라는 직업 도굴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리라는 게 도굴하다라는 일본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때 불법 발굴과 작물 거래로 먹고 사는 자가 수천 명이 나올 정도로 조선의 유망 업종이 된 거죠. 산업이 됐네. 산업이 됐어, 아주. 당시 조선인들은 고려 청자를 못 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슬픈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고종이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이황가 박물관에 갔어요. 그런데 고려 청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석준 씨가 고종, 나태주 씨가 이토 역할을 해주세요. 대체 이 자기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이것은 이 나라 고려시대의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물건은 이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유물 보러 가시죠. 아이고.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이토는 고려 청자를 처음 본 고종에게 남의 무덤을 파헤쳐서 건져낸 도굴품이라는 걸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조차 고려 청자에 대해 몰랐을 정도였으니 일반 사람들은 더 알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게 됩니다. 술 좀 주세요.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이거. 근데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하늘이 무슨 색이야?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우리 소중한 우리 문화재인데 이토는 몰래
얼마나 많은 고려 청자를 뺏어간 걸까요? 아니, 이게 산업으로 발전했을 정도라니까. 진짜 나쁜 놈이네. 이토는 고려 청자를 보이는 대로 싹 사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토의 하수인은 고려의 유적지가 많은 개성, 강화, 장단 등지를 돌면서 발굴된 고려 청자를 진열한 골동품상을 찾아가서 여기서 저기까지 한 번에 다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50점에서 100점씩 한 번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청자 싹쓸이 쇼핑한 거죠. 뭐 플렉스. 다 가져갔어. 이게 드라마 보면 이제 재벌집 사모님들이 이제 가격보다 안 보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재 싹쓸이 쇼핑은 여기서 처음 보네요. 이왕 살 거면 뭐 값이라도 잘 치러야 되는데 이거 뭐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고 짜증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문화재가 국보급 문화재가 이렇게 떨이급으로 이렇게 취급됐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자, 일본으로 반출된 고려 자기는 유럽과 미국 등 서양에서 최소한 수백 원의 거래가 됐는데요. 조선에서는 얼마 정도 샀을까요? 10원. 10원? 10원 정도면 구입 가능했다고 10원? 합니다. 하나예요? 네. 자,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큰 이윤이 남는 거죠. 자, 심지어 고려자기를 조선 왕실에도 팔았습니다. 조선 왕실에도 팔았습니다. 아니 우리 거를 왜 우리한테 팔아요? 야 진짜 야, 나쁜 내가 놈들이네 이거. 진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네 조상 그 조상들의 무덤을 다 파가지고 파왔는데 니네 살래?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비싸야 30원 하는 고려자기를 95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뻥튀기한 거예요. 아니 저거 하나 팔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개 주세요 했겠네. 그렇죠. 하나 딱 팔고 와서 또 야 가자 100개 주세요. 좀 아까 가죠 100개나 사는데.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우리 건데 그리고 또 돈 벌고. 몰래 도굴한 우리 문화재를 30배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다시 산 건데요. 자, 이게 바로 당시에 950원의 거금을 주고 산 작품입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살만하죠? 현재 가치로 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저게 왜 9억밖에 안 해? 난 지금 손잡이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걸 저렇게 꼬은 다음에 다시 붙였을 거고 병 모양도 이게 밑은 얇았다가 두꺼워졌다가 다시 얇았다가 다시 좀 두꺼워졌다가 다시 얇아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의 묘미는요. 여러분들 이제 술잔 이렇게 따르다 보면 이 밑에 약간 흐르잖아요. 네. 이 실용적인 받침. 미학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일본 재벌가, 일본 야쿠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술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반출돼서. 따르고나 있어라. 깨먹지나 말아라. 언젠간 찾아갈 테니까 보관이라도 잘하고 있었으면 깨먹지나 말아라. 저거 깨면 제가 뚝배기 깨러 갑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예, 2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정말 디테일이 이 위에 그 입구까지도 모든 게 정말 디테일이 완벽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러니까 이토가 반해 안 반해? 반하는 거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이토의 싹쓸이 쇼핑 때문에 당시 경성에 고려청자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라고 합니다. 고려 왕족과 귀족 무덤이 많은 개성과 강화도, 해주의 고려 고분에서 무자비한 도굴이 자행됐는데요. 요즘도 고려 고분을 발굴해보면 멀쩡한 곳이 없을 만큼 난도질 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토는 그 많은 고려 청자를 도대체 왜 모은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주로 선물 목적으로 아이고. 사모았다고 합니다. 이토가 모은 고려 청자는 수천 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완전한 형태를 갖춘 자기가 거의 1000점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귀국 때마다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이 선물했고 최상품은 일왕에게 상납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고려 청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진짜 지금 우리한테 있다면 고려 청자 박물관 하나 세워. 고려 청자 만으로 박물관이 나왔겠네 네, 정말. 그쵸. 1000점이면 나오고도 남지. 이토가 일왕에게 상납한 고려자기 중에서 103점은 국립도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중 97점이 1965년 맺은 한일협정에 따라 반환문화재에 포함돼서 1966년 5월 28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와. 아, 그냥 진짜 기가 막힌다. 지금 보는 사진은 천자 구룡형 주전자인데요. 이토가 일본으로 빼돌렸다가 돌아와 지금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왕릉 순환시대
도굴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이게 바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면 안 되죠 이제는. 예. 그래서 역사를 진짜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눈으로만 볼 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는 꼭 우리 땅으로. 맞아요. 2023년 1월 1일 기준 국외 소재 문화재가 전 세계 27개국 약 23만 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오늘의 주제는요. 역시나 사진으로 힌트를 드릴 겁니다. 김남준, 기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구, BD의 한류의 원조 조선통신사 이야기입니다. 통신사 접대 비용으로 약 7천억 원 우와. 들었다고 합니다. 7천억이요? 컬이 있는데? 네? 수염인가? 저는 뭐 히스토리아의 뭐 춤과 뭐 끼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잘한다.